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통계를 보니까 명퇴하는 교사들도 너무 많고 우울증, 심지어 자살도 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 율이 좀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만큼 교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옛날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펑션이 있거든요. 기능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은 행위인 것 같지만 누구는 똑같이 이렇게 뭘 집어 던졌지만 어떤 친구는 그게 너무 무료해서 그런 것일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그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누가 야단을 쳐줘도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뭔가 왜 그랬는지는 분명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 것 같아서 그거 이제 1단계로 치고요. 이렇게 일반 교육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특수교육에서 평소에 했던 그동안 많이 쌓아왔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같이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 이력을 이렇게 딱 보면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로 좀 일했었고 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관여를 하셨었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연구에 또 종사하시면서 또 여러 또 정책에 또 자문도 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우리는 특수교육 전반을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좀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특수교육을 한 거가 제가 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뭐 신앙은 있었는데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 선교를 가야 되나? 그러다가 그래서 특수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선교사의 심정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다들 저보다 훨씬 아니 알으실 텐데. 그게 우리 지금 김영석 PCF의 모토잖아요. 그러시군요. 선교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하자. 저는 하여튼 그 고3 때 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이제 특수교육을 하면서는 어떻게 일반학 교육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특수교육끼리만 해서도 답이 안 나오고 또 저도 특수교사를 해봤지만 되게 뻘쭘할 때가 많거든요. 일반 교사들 속에 섞여 있을 때 왠지 모르게 장애인들도 소외되는 것처럼 교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뭔가 왠지 모르게 따로 이렇게 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튼 일반 교육하고 협력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부족한 아이들이 일반 교사들도 되게 어려워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같이 특수교사도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정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뭐 형평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각지대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특수교육도 아닌 것이 경계선 아이들. 특수교육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괜찮은데 일반 교육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고 손길이 따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지대 애들이 저는 좀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교육하고 같이 그리고 일반 전체 제가 국가교육회를 하다 보니까 일반 전체의 교육에서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좀 이렇게 함께 끌어올려서 그야말로 억강부약이죠. 이제 부족한 친구들은 많이 좀 끌어올려주고 함께 이렇게 더불어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거쳐가면서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피해 회복을 위해서 좀 특수교육에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을까 또 특수교육 전반에서 약간 좀 해결돼야 될 문제들 좀 그런 어떤 것도 있을까요? 뭐 얼핏 생각해봐도 지금 코로나 이후인 건 굉장히 특수 상황이라서 그거를 항상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에서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제 그 부분과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19 때 가장 크게 뭐 학력저하 이런 건 이제 늘상 하는 얘기인 거고요. 실제로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수교육에서는 더 그랬겠죠. 왜냐하면 행동의 문제도 많고 또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원격 교육을 했어야 되는 상황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 또 사회성이나 관계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던 환경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사실 실제로 큰 축인데 특수교육에서 학력, 그죠? 교육을 직접 교과 교육을 하는 문제하고 문제를 지니는 행동을 어떻게 위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나 그 두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통합교육도 사실 이제 함께 하면서 중요하겠죠. 근데 일반 통합교육 상황과 같이 아까 제가 협력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Education for All이라는 게 이제 유엔에서 교육에 굉장히 큰 패러다임으로 쭉 이제 제시했던 거긴 한데요. 이런 특수교육에서 했던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학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재 반응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3단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걸 특수교육에서 하는 거를 일반 교육과 함께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통합교육 상황에서 유사하게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적용해 볼 만한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 같은 거는 사실 행동이라는 게 문제가 나타날 때는, 문제로 나타날 때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 그 펑션이 있거든요. 그 문제 행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말은 안 하지만 난 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서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회피할 수 있고 뭐 하기 싫었는데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과제를 안 하는 시간을 좀 벌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겠죠. 어떤 친구는 관심을 끌기 위한 거고 어떤 친구는 너무 무기력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거니까 캐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그런 ABC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행동이 문제인 거고 또 교육에 있어서도 많이 뒤처지는 경우에는 그 아까 제가 중재 반응 모델이라 그랬는데 일단 처음부터 그냥 떼어내서 그냥 아이들을 특수한 집단에다가 낙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기에 포함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한번 해보는 거죠. 큰 집단에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일반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고 이제 특수교사들이 자문을 하거나 그럴 수 있겠는데 일반 교육 상황에서 해보고 또 조금 안 되면 소집단으로 좀 엮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가는, 이렇게 보통은 1, 2, 3단계로 많이 접근해보는 게 있어서요. 이렇게 일반 교육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특수교육에서 평소에 했던 그동안 많이 쌓아왔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같이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교실에서 교사들에게 폭력이나 욕을 일삼는 아이들 뉴스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일반 학급에 있는 이런 정서 행동 장애를 지닌 학생, 또 아니면 장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지닌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차원이나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요? 정말 우리가 살았었을 때 보통 이 보편적인 교육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교사로서 해야 되잖아요, 교육 행위를. 그런데 그러다가 자칫 뭐 이렇게 폭력교사로 몰리고 그러니까 그냥 방임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일반 교육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육 단체에서 이 문제 행동만 따로 관리하는 그런 그 행동 치료사, 행동 분석 이제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서명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심한 아이들을 교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와서 다뤄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실은 그거는 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행동이 잡히지는 않다고 봐요. 그 위니컷이라고 심리학자 최근에 그 Good Enough Mother라고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책에 보면 엄마가 되게 중요하고 양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사실 선생님 이상의 의미 있는 타자가 없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럼 누가 들어와서 전문가를 한들 행동 분석을 한다 한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고쳐주려고 교정을 한다 한들 아이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게 다가올까 싶어요. 핀란드 같은 데서는 굉장히 힘든 경우라도 이제 선생님이 완전히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이제 누구한테 맡기거나 그런 걸 절대 안 하고 교사들이 그런 걸 완전하게 이렇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무장하고 그런 교육에 임한다는 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교사가 어떤 또 다 만능 박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아까 그 질문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현장의 교사하고 몇 번 이렇게 좀 만나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위기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은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일단 검사를 해서 제대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펑션이 있거든요. 기능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은 행위인 것 같지만 누구는 똑같이 이렇게 뭘 집어 던졌지만 어떤 친구는 그게 너무 무료해서 그런 것일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그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누가 야단을 쳐줘도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뭔가 왜 그랬는지는 분명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 것 같아서 그거 이제 1단계로 치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그 개별 중재 이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뭔가 이제 대처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학생에 대한 위원회 이런 걸 만들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단계별의 매뉴얼이 좀 만들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교사들도 너무 많이 소진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통계를 보니까 명퇴하는 교사들도 너무 많고 우울증, 심지어 자살도 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 율이 좀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교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옛날보다. 심지어 임상 집단에 해당되는 애들이 많아 보여요. 임상군이라 하면 네.
어떤 예를 들면 전문가에게 네, 좀 의뢰를 해야 되는. 네, 네. 의뢰를 해서 이제 약물 복용도 해야 하고 특별히 전문적인 상담을 요하는 정도의 수준의 애들이 좀 모여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교사들한테 다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그 아이도 되게 시간을 놓치는 걸 거고 교사도 너무 힘든 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임상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크게는 예방 차원에서 이제 교육 공동체 전체가 다 사실은 아까 제가 긍정적 행동주어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왜 그랬는지를 캐치하면 그 요소를 미리 그 펑션이 해결되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가 펑션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미리 관심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들어오면 아 오늘 응수 너무 예뻐요. 머리에 핀이 이렇게 오늘 노란색이라 정말 잘 어울리네. 그러면 나중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문제 행동을 안 일으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그 기능을 파악을 하고 뭔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아까 제가 그 임상군 얘기했는데 그런 이제 위기 학생이라든지 어떤 조기 진단을 해서 위험한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런 어떤 정책도 좀 필요할 것이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 이제 임상 이런 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친구에게는 학교의 어떤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회를 하면서 의사가 발달 장애인들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발표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협력을 원해요. 일반 학교랑. 왜냐하면 그러니까 평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뭐 생활지도 하면서 어려웠던 거 그런 걸 조금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협력하면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행동을 아까 임상군에 드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역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역사회 안에 소아정신과 네. 어떤 전문가가 의사가 있거나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을 학교의 어떤 위기관리위원회라던가 여기에 좀 초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열어놓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환영하고 그렇죠. 오시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고 또 이제 네. 거꾸로 실제로 그렇게 지금 선생님들도 되게 답답해해요. 의사분들도.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약물로 다 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네. 그 소아정신과를 만나더라도 결국은 그 학생이 자기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가정에서 또 교실에서 그렇죠. 또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힘을 받아야 그렇죠. 그 친구들은 입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아까 임상군 아이들은 상담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뭐 위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실효성 있게 잘 불러갈 수 있도록 전문성이 좀 많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너무 폭력적이거나 갑자기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폭발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위기관리도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위기관리를 하는 그런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고조가 되거든요. 문제 행동이 일어나면 점점 해서 고조가 되면서 팡 터질 때가 있는데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이 유발되지 않게끔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행동이 일어나고 나면 본인도 되게 힘들어요. 문제 행동이 뭘 집어 던지거나 뭐 깨뜨리거나 이런 본인도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관계를 지속하기가 본인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민감성 있게 대응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제가 말이 좀 섞이는데 교사가 해야 될 일목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너무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의료적인 거나 치료적인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내 어떤 위기 관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뉴얼이라든지 대응 체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과거에는 이게 전혀 교사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전문성이 아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뭔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그래서 네. 그 전문 상담 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